안녕하십니까. 울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급식 가족 여러분,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광옥 교수입니다. 작년에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저는 벌써 혼자 조금은 여러분들과 친해진 느낌입니다.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그 교수님 원래 또 오셨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또 왔습니다. 그런데 식중독균은 작년에 교육했다고 해서 올해 쉬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동유치원, 울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첨부초등학교, 저동초등학교, 울릉중학교, 그리고 울릉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 업무 담당자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한 끼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단순히 위생관리 기준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울릉도라는 도서 지역의 여건 속에서 학교 급식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식중독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서 최근에는 어떤 원인과 식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중독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절마다 주의해야 할 원인균과 관리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그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 학교 급식 식중독 사례를 통해서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실수나 관리 누락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식재료 검수부터 보관,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과 소독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께서 잘못하고 있으신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에서 잘 실천하고 계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작은 위험 요인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급식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현장을 떠올리시면서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 급식 위생관리 첫 번째 순서인 식중독의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에 앞서서 식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식중독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요,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독물질, 인간이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식중독 중에서도 집단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이나 물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2명 이상이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집단 식중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식중독을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에 의한 식중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생물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에 의한 것,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 그리고 원충에 의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 그러니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 식중독 이 두 가지 모두 다 인체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증식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세균성은 온도가 좀 더 높고 습한 경우에 굉장히 활동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이라는 것은 특히 요즘에는 계절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습도가 낮아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으로 나뉠 때 지금처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세균성을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나 이런 계절처럼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균성 식중독의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름을 들어보셨지만 조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한번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살모넬라,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 클러스트리dium 퍼프리젠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으로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에서 많은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A형 간염도 바이러스성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식중독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A형 간염이 바이러스성이라고 분류가 된 것은 이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충성 식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원충성이라는 것은 이 구도아와 이질 아메바 등이 속하는데요. 이런 원충성 식중독은 학교 급식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일반 횟집이나 이런 곳에서 이 생선 사례, 쿠도아 등이 존재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독 식중독으로는 동물성 식중독으로는 보고독과 시가테라독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감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자가 싹이 나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부분에 솔라닌이라는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추리 등에도 식물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맥각독, 황변미독 등도 곰팡이로 인해서 자연독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맥각독이라고 하는 이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종류가 되는 보리나 호밀의 씨방에 있는 맥각균이 만들어내는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황변미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황변미도 노랗게 변한 쌀이다라는 뜻으로 쌀에 노랗게 곰팡이가 피면서 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이런 자연독 식중독 중에는 이 원추리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이 한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의 학교 급식에서는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으로는요. 식품 첨가물이 정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나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경우, 납에 오염된 경우 이런 것들을 화학적 식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 식중독 중에 세균성과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요. 자연독 식중독 중에서는 원추리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화학적 식중독에서는 잔류농약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미생물 식중독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모넬라나 장염 비브리오나 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 그리고 클로스트리dium 퍼프리젠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에 올라와 있고요. 바이러스성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원충성은 실은 학교 급식에서는 익히지 않은 생선 등은 학생들 급식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고독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감자독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있으신 분들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감자를 깎다 보면 조금 덜 깎여서 살짝 초록색이 나는 부분이 감자채 볶음이나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조리사 선생님, 이 감자의 초록색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솔라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리사 시험을 치다 보면 이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 감자의 싹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그걸 알아가지고요. 이 감자 초록색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급식에 나와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부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독증세가 일어날 리도 없고요. 아마 이 감자의 초록색 부분을 먹어서 독증세가 일어나려면 아마 초록색으로 싹 변한 감자를 한 10알 정도는 한꺼번에 먹어야지만 아마 독증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주셔도 되고요. 이 맥각독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뭐 보리에서 나오는 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각이나 황변미가 전부 다 공유해서 생기는 겁니다. 보존을 잘하게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약간 습한 환경에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쌀에 곰팡이가 피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초록색 곰팡이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은 곰팡이가 핀 쌀을 살펴보면은요. 초록색 곰팡이가 이렇게 덩어리 져서 있어요. 막 흰색도 있고요. 그거를 떼내면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쌀이 약간 노랗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황변미라고 노랗게 변한 쌀에서 나오는 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노랗게 된 곰팡이는요. 아스파질러스 플라버스라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독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독소 이름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다른 식중독처럼 이 식중독이라는 게 대부분 먹고 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엄청 배가 아프고 구토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건 좀 독특하게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잠복기가 짧게는 2년부터 한 5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복기를 거치면서 우리 몸속에 있다가 특히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황변미 독에 의해서 간경화, 심할 때는 간암까지 유발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황변미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간 손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할머니들 보면 그 할머니가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동네에 보면 할머니들이 간이 나쁜 할머니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실질적으로 뭐 그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정확하게 뭐 역학조사, 추적 이런 걸 한 거는 아니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 곰팡이가 생긴 쌀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 쌀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아우 이걸로 밥을 하자니 색깔도 너무 나쁘고 윤기도 없어지고 좀 퍼석하게 이렇게 변하니까 요걸로 이제 경상도에서는 찐쌀이라고 하죠. 이 찐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독오독 간식처럼 씹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드신다고 해서 100% 간경화, 100% 간암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렇게 드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간 기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속되다 보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간경화로도 가고요. 그리고 간암으로도 가고 이런 일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에는 워낙 쌀을 뭐 진공 쌀독도 있고요. 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쌀을 한번 추수하면 많은 양을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10kg, 20kg 요런 단위로 사서 드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으로 식품 첨가물이 많은 경우는요.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리를 할 때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주로 식품 회사에서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식품을 제조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잔류 농약이 학교 급식에서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 사건이긴 합니다. 수입된 장어에서 이 배로 장어를 운반하면서 혹시나 굉장히 습도가 높으니까 뭐 벌레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장어를 운반하면서 그 위에다가 농약을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이 있는 장어가 학교 급식에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조리돼서 배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문제였었던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납은요.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음식을 하면서 납을 넣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학교에 연결된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해서 이 수도관, 옛날 수도관에는 납성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 수도관에서 납이 흘러나와서 학교 전체에 있는 모든 물에 납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납중독의 결과로 이 납중독이 일어나면은요, 아이들이 빈혈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졸리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빈혈 걸린 애들처럼 졸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의력이 산만해지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한 초등학교가 너무너무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낮은 거예요. 학업 성취도도 매우 낮고. 그래서 너무 그걸 이상하게 여긴 교장 선생님이 지금이면 뭐 교육지원청이겠죠.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국 알아봤더니 이 학교에 공급되는 물 속에 납성분이 너무 과하게 있더라. 이게 원인이라서 뭐 수도관을 교체했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이들은 뭐 괜찮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요, 세균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생겨나는 게 바로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2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감염이 된다면 그 여러 번 모두 다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성 식중독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감염형, 그리고 두 번째는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염형은 세균의 숫자가 일부 적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 숫자가 증식되기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소형이라는 것은요, 미생물이 몸 안에서 증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 밖에서라도 식품에서 미생물이 증식할 때 만들어진 독소가 우리 몸 안에 섭취되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독소는 100도씨 이상으로 1시간 정도 가열을 한다 할지라도 이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는 것도 역시 음식과 함께 공기나 접촉,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에 침투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됩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신 증상은 바로 설사입니다. 이 설사라는 증상은요, 자,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유해 미생물이 자, 입을 거쳐서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위에서는요, 이 음식 중에 영양소 중 단백질 성분을 소화하기 위한 위산이 분비됩니다. 위산은 거의 염산과 pH가 비슷합니다. 산도가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pH가 대략 2.4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서 웬만한 단백질들은 녹여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간이 음식과 함께 섭취한 유해 미생물, 그러니까 식중독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음식과 함께 뭐 해로운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만약에 기생충을 물론 씹게 되면 기생충이 터져서 죽겠죠.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안 씹힌 거라고 하더라도 기생충이 그냥 내려왔을 때 그리고 기생충의 알이 그냥 너무 크기가 작아서 음식과 함께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위산에 의해서 녹아서 불활성화 혹은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죽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뭐 위산에 바로 닿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고요. 음식이 위로 들어오게 되면 대략 짧게는 2시간, 그리고 좀 길게는 한 6시간까지도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관은 아닙니다. 천천히 위산으로 녹이다가 1분에 한 4번 정도 살짝 수축을 합니다. 그렇게 수축을 하면서 음식의 일부를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인간이 유해한 미생물을 기준치 이하로,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먹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소독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중독균이 많이 들어온다면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녹인다 할지라도 너무 숫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다 죽지 않고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세균이 죽지만 소장으로 일단 내려가게 되면은요. 자, 이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위하고 소장 연결되는 사이에 그냥 앞쪽에서 보면 간이 있습니다. 간에 보면 담낭이라는 쓸개, 뭐 똑같은 이름이죠. 담낭과 쓸개.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즙 혹은 쓸개즙이 분비되는데요. 이 담즙과 쓸개즙은 pH가 알칼리입니다. 위에서 산이 내려오고요. 이 담즙이 분비가 되게 되면 알칼리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만나서 중화가 됩니다. 그럼 소장에서는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중성과 같은 상황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식중독균이 위에서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본인은 어쩌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으로 갔을 때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가 소장에 가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인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사이쯤 돼요. 근데 이 온도가 만약에 연구실에서 이 미생물을 키우는 실험을 한다면 인큐베이터 온도를 보통 37도에 맞춰 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가 미생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부 식중독 세균 중에 리스테리아 이런 균들은 오히려 냉장 온도인 한 10도 약간 이하의 그 온도에서 굉장히 잘 자라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세균들은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포가 잘 활동하는 온도가 역시 세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세균도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괜찮고, 그리고 음식과 함께 물을 먹었으니까 영양분도 있고 수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살아남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라기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소장의 길이는 대략 한 7m쯤 되고요. 지나가는 시간도 역시 4시간에서 5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정말 배양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은 미생물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때까지도 사람은 특별하게 내가 식중독인가 봐, 너무 배가 아파 라는 증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이 증식해서 이제는 대장으로 가게 됩니다. 대장은요, 원래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의 대변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더라. 그래서 변을 본 다음에는 화장실 그 변기의 뚜껑을 열지 않고 닫아서 물을 내려야지만 세균이 공중에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 세균이 많아요. 근데 그 세균들은 인간에게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고요. 약간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숫자가 많을 때 인간에게 유익한, 예를 들면 유산균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인간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라고 대장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의 역할은요. 소장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을 약간의 발효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인간의 대장의 모세혈관으로 넣어줘서 그것들이 간으로 가서 인간이 2번 대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거꾸로 2번 타는 보일러 이런 광고 들으셨죠?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마저 발효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모세혈관으로 흡수시켜 줍니다. 그 발효를 하는 게 원래 대장에 있던 미생물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이름 중에 비타민 K라는 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 K를 인간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듭니다. 원래는 미생물들이 자기가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대장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해서 인간도 같이 씁니다. 근데 식중독균이 소장에서 굉장히 많이 증식해서 대장으로 오게 된다면 대장은 원래 있던 세균의 숫자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세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 이 과정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삐용삐용, 아, 위험 신호다. 너무너무 많은 미생물이 갑자기 대장에 있구나. 대장에 너무 많으면 안 돼. 얘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이렇게 해서 원래 대장의 입구에는요, 굉장히 물음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음변들이 대장의 뒤쪽으로 가면서 점차 수분이 흡수되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조금 단단한 재질의 고형의 변이 됩니다. 근데 미생물이 많을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대장으로 몸에 있던 수분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수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설사인 거죠. 그럼 대장의 벽이 늘어나면서 아, 배가 아파 라고 통증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게 되고 이 변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대장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왔던 유해 미생물들이, 물론 몸에 좋은 균들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균들이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식중독의 증상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식중독의 균이 굉장히 많을 때, 혹은 식중독 균이 문제가 아니고 식중독 세균이 만들어 놓은 이 독소가 문제가 되는 식중독은 구토가 심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장관 위쪽에 있을 때 배출되는 현상, 그리고 단시간에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증세로 구토가 일어나는 것은 대략 한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구토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식중독 경향을 보면은요, 식중독의 증상으로 가장 많은 순서부터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구토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설사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더라도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의 숫자가 예전처럼 많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식중독균이 굉장히 많이 증식하면 실은 뭐 육안으로 봐도 음식이 상했겠죠? 그거보다 조금 덜할 경우에는 맛을 봤을 때 너무 이상해. 냄새부터 이상해. 이래서 사람이 안 먹게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적은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럴 때는 일단은 먹고 조금 있다가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식중독균의 숫자가 적을 때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가서 일부가 죽고요, 살아남은 것들이 증식해서 대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설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이 설사가 유해 미생물 또는 유해한 물질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기 위한 생리작용이 바로 설사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다 아시는데 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식중독 증상으로 내가 굉장히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너무너무 기운이 없었어 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설명을 보니까 요 증상은 유해 미생물이 장관벽으로 침입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벽에 제가 아까부터 대장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흡수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식중독균의 숫자가 너무 많거나 이게 배출이 빨리 되지 않거나 대장에 오래 머물다 보면 대장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 유해 미생물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독소 성분이 이 혈관으로 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생물이 혈관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미생물은 혈관에 들어오면 일단 온도도 역시 체온이니까 증식하기 좋아요. 혈액은 굉장히 수분이 많습니다. 증식하기 좋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너무 증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 식중독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혈액에 미생물이 몸에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는 병이 아시네요. 폐혈증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폐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의 한 증상으로 발열이 일어납니다. 자, 식중독균이 번식한 음식을 일단 먹었을 때 설사까지 일어나는 과정에는요, 실은 인간의 면역력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아주는 게 인간의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나,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중독 세균이 혈관 속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못 보던 게 들어왔네. 자, 면역세포 출동합시다. 그래서 백혈구나 NK셀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몸에서는 원래 없었던 이 세균들을 이제 식균 작용을 통해서 균을 없애게 됩니다. 면역력이 좋은 상황이죠. 근데 어린 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늦다 보니까 혈액 속에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중독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자, 어디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뉴스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며칠이 지나게 되면 그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사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뉴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사망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폐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발성 장기부전도 역시 폐혈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된 원인은 폐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할 때 어머나 너무 많이 토하고 설사를 심하게 하니까 체력이 약해서 그걸 못 견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식중독 사망은 폐혈증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중독 증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토와 설사는 몸 안에 들어온 식중독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런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중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셨고요. 지금부터는 학교 급식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 그러니까 현재가 2026년이지만요. 2026년의 데이터는 아직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25년도 데이터도 공식적인 것은 아직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설명을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년에서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이 추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식중독 환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 급식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급식이 적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체에 일어난 건수와 환자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급식이 정상화되면서 식중독 사고는 다시 예년과 같은, 그래서 2020년 이전과 같은 형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식중독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음식점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급식의 특징으로 봤을 때 환자가 한 번에 일어날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학교는 발생 건수와 비교해서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음식점으로 761건이고요. 학교는 109건으로 음식점에 비해서 대략 한 7분의 1 수준이지만 환자 수로 봤을 때는 음식점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4,720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월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말씀드릴 때 항상 개학철에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개학철에 해당하는 3월과 9월 이쪽에 식중독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통계를 봤더니 9월에 식중독 사고와 3월의 식중독 사고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여름의 사고가 더 늘어나는 통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개학철 식중독을 조심하자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더운 계절인 6월과 7월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2월에 식중독을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선선한 계절도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쌀쌀해지고 습도가 낮더라도 노로바이러스는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절별로 한번 다시 보면은요. 계절로는 여름철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학교로서는 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대부분 1일 1식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1일 2식 그리고 기숙형 학교에서는 1일 3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수가 여러 번이고 식수가 많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교 식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학교의 식중독은 병원성 대장균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 간에도 서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식중독에서는요,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캠필로박터 제주니,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이 건수와 환자 수와 모두 비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에서 원인 식품으로 봤을 때는요. 복합 조리식품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복합 조리식품이라는 거는요.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섞어서 하는 조리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상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섞어서 음식을 할 때는 주의를 해라. 이런 데 보면 이제 쫄면 무침이나 아니면 비빔 국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난 것들은 배추김치나 오이무침 등 채소류에서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김치로 인한 식중독은요, 조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요즘에 대부분의 학교 급식에서도 김치를 직접 담그지는 않습니다. 이 김치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나 혹은 대장균에 의해서 이제 이것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식품별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1위는 복합조리식품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채소, 기타, 그 다음에 육류, 난류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중독을 많이 일으켰던 균들에 따라서 이 식중독이 일어나는 이 원인에 따른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별로 주로 나타나는 식중독 원인균을 보면 3월에서 5월, 그러니까 봄이겠죠. 9월에서 11월, 가을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는 식중독균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균은요, 제대로 잘 익히지 않았거나, 혹은 이 음식들을 상온에 그냥 뒀을 경우, 이 식중독균의 포자가 균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끓였던 음식을 식혔다가 내놓는 경우에는 이런 식중독균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이고요. 이 병원성 대장균은 조리실의 바닥 같은 곳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리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데 우리가 물기를 잘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병원성 대장균이 물기가 축축한 환경에서는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많은 식중독균이 캠필로박터라는 균입니다. 여기 예를 보면 또 생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들으시면서 생닭으로 인한 식중독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생닭에는요, 물론 살모넬라 같은 것도 많지만은 이 캠필로박터균도 꽤 있습니다. 이 캠필로박터균이 닭에 묻어 있다가 닭을 씻을 때 이 물방울이 이 세균을 가지고 옆으로 튑니다. 그래서 조리도구에 묻어 있었어요. 혹은 학생들이 배식할 그릇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에서 몇 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닭곰탕을 가지고 배식을 했는데 식중독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캠필로박터 제주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닭뿐만이 아니고요. 원재료를 씻으실 때 너무 물을 세게 해서 물이 여러 군데 사방팔방 이렇게 막 튀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 중에 살모넬라. 아까 살모넬라는 계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란, 육류, 뭐 가금류라고 하면 오리나 닭,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또 세척 손질할 때 물이 튀어서 세균이 옮겨가서 증식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봄, 가을에 클로스트리듬 펄프리젠스,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 캠플로박터 제주니, 그리고 살모넬라까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5가지가 특히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여러 균들을 들었는데 가장 상위에 있었던 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클로스트리듬 펄프리젠스의 식중독 예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은 이 예방법들은 다른 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클로스트리듬 펄프리젠스는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신속하게 조리 후 섭취한다. 바로 이게 급식수가 굉장히 많은 급식소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합니다. 한꺼번에 볶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볶지 않고 이걸 분할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조리하는 게 조리 후 배식 완료까지 자, 여러분들 몇 시간 안에 완료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2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리를 해서 이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클로스트리듬 퍼프리젠스가 특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을 식혀야 될 경우 상온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온도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음식이 85도가 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식중독균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요리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상온이다 보면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요. 만약에 이 음식이 약간은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한 45도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이 45도는 식중독균이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증식을 엄청 활발하게는 하지 않지만은 증식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조리된 음식을 온도가 빨리 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조금씩 덜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오히려 공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식중독균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뭐 현기성균이다, 호기성균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현기성균이라는 거는 오히려 공기가 없어야지만 잘 자라는 거고요. 호기성균은 공기가 있어야지 잘 자라는 균입니다. 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대량 보관할 때 공기가 없어져서 포자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공기를 빼라. 공기를 넣어라. 이런 거는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요 내용은 공통 내용은 아닙니다. 저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데인저존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5도씨가 넘어가거나 60도 이하. 그러면 이게 약간 실온에 가까운 온도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식중독균이 잘 자란다. 그래서 식중독균이 못 자라게 하려면 찬 음식은 차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보관해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5도씨 이하 혹은 보온고에 넣어서 60도 이상 이렇게 보관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른 균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 병원성 대장균의 식중독 예방법은요. 당연히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은 자, 일반적인 가정이면 세척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0ppm 5분 침지한 후에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병원성 대장균뿐만 아니고 실은 다른 세균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조리를 하거나 냉장 보관을 해라. 그리고 육류는 완전하게 익혀 먹어라. 자, 여기 보면 중심 온도를 75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75도 아닌데 이러실 거예요. 85도라고 얘기하실 건데 예, 맞습니다. 실은 8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대장균, 모든 균, 그러니까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서 모든 균이 없어지는 거고요. 75도면 노로바이러스는 사멸하지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식중독균들은 사멸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85도라고 이제 통일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당연히 손을 잘 씻어라.
그다음에 5번째로는 자, 냉장고 쓰는 방법 아실 겁니다. 익히지 않은 원재료는 아래쪽에 넣어줘야 되고요. 익힌 음식들은 위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와 특히 조리된 것들을 구분해라. 이 구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아래 위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재료는 아래쪽으로, 조리를 한 것들은 위쪽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이나 도마나 색상으로 구분해서 다 쓰고 있는 것도 이 식중독균의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캠필로박터 제준입니다. 역시 다른 것들과 공통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생닭이나 혹은 뭐 꼭 닭이 아니더라도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취급 후에는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질 때는 교차 오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역시 세척수가 주변 시설 환경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별로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살모넬라 예방법입니다.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선한 식품을 또 오래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식품을 구매해서 즉시 조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중심부 온도를 75도, 노로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85도 충분히 익혀야 되고, 그리고 조리한 식품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그 빠른 시간이라는 것은 2시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재료를 만진 후에는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리기구를 잘 씻어서 써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역시 또 손을 씻어라. 그리고 물도 반드시 끓여서 마시면 좋겠다. 그리고 채소 과일도 깨끗한 물로 세척해라. 왜냐하면 물도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이용하라라는 얘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75도가 아닌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85도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조리 도구도 반드시 소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끓이는 것도 열로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환자 관리로는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반드시 격리 또는 귀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다른 식중독들은요. 사람 대 사람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는 그 사람과의 접촉만으로도 식중독이 서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 귀가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노로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단체 활동은 반드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내에 접촉자나 공동 노출자가 발병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공용 물품을 쓰는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환경은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냐? 화장실에서 용변 혹은 구토 후에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아라라는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게 되면 이 물이 내려와서 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은 얼굴을 대고 있으면 굉장히 물기가 느껴진다. 이 물이 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기 뚜껑은 꼭 닫고 물을 내리셔야 되고요. 혹시 구토를 했을 때는 주변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물 주변 3m는 반드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났던, 그래서 아까도 공용 물품을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실 등의 공용시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서 혹시 뭐 교실문을 잡는다거나 이럴 때 이 교실문을 잡아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사람 간 전염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고리나 아이들이 공동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장난감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모두 다 소독하셔야 되고요. 구토물이나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까지도 모두 다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리 종사자가 약간이라도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업무에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세가 멈췄다고 해서 몸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세가 모두 끝나도 최소한 한 이틀까지는 업무에서 배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독용 살균이라고 하면 차염소산 나트륨 수용액 200ppm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200ppm의 농도에서 다른 세균들은 모두 다 사멸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버팁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독을 할 때는 1000ppm을 가지고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200ppm 만드는 방법 아실 거예요. 물량은 거의 그대로 두고 들어가는 원래 염소 소독액 원액을 그러니까 200에서 1000을 만들려면 5배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만약에 500ml의 소독액을 만들고자 할 때는 염소액 10ml를 넣고 500ml의 물을 붓게 되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490입니다. 490ml의 물을 넣게 되면 500ml의 소독액이 완성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아예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났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1000도 안 됩니다. 5000ppm으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액 50ml, 1000ppm의 5배가 되겠죠. 50ml를 넣고 500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차액 450ml의 물을 넣어서 500ml의 소독액을 완성하며 5000ppm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5000ppm으로 소독을 했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품과 접촉되는 면은 5000ppm이나 1000ppm으로 이걸 소독할 경우에는 식품에 스며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품 접촉면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마를 소독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걸 5000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열탕 소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속면이나 이런 거를 소독하게 되면 200ppm은 실은 소독하고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1000에서 5000까지 쓰시게 되면 이걸 오래 두게 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하신 다음 20분이 지나고 나면 다른 행주나 이런 것들로 닦아서 반드시 물질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사물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비닐장갑, 앞치마를 착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닦아내신 다음에 5000ppm으로 소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썼던 마스크나 비닐장갑, 앞치마 이런 것들도 역시 5000ppm으로 소독을 하시고 나머지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장갑을 벗은 손도 세정제로 손을 씻고 만약에 구토물이 옷에 묻었다라고 하면 다른 옷과 같이 빨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으로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가 몇 도에서 사멸된다고 했나요? 85도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 세탁 거의 쌈다시피 해서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례로 보는 학교 급식 식중독의 예방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학교 급식 식중독 사례 중에서도 원인 음식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거나 추정이 가능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6년에서 봤을 때는 2024년과 2025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 식중독은 급식실 안에서 직접 조리하는 과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이 많아지면서 해썹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납품되는 완제품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납품되는 완제품 혹은 가열하지 않고 제공되는 식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중심 온도나 조리 시간, 보관 온도, 배식 시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미 완성돼서 납품되는 제품, 그리고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급식실 안에서 다시 가열하거나 살균하는 과정 없이 학생들에게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조나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고 또 막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완제품인 빵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완제품 빵류에서 살모넬라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건 202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처음에는 충북 청주와 진천, 세종, 전북 부안 등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제품이 계속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기도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까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 규모는 2025년 6월 13일 기준 4건, 유증상자는 208명이었고 이후 6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건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원인 식품은 고칼슘 딸기 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 빵과 같은 완제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제조되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었던 제품입니다. 중요한 점은 급식에 제공되었던 빵과 환자의 검체에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실 것들은 살모넬라가 발견됐다. 학생 몸에서도 살모넬라네, 이게 아닙니다. 실은 살모넬라도 굉장히 많은 아종과 변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균 자체가 수백 개입니다. 그 안에서 유전자형이 똑같은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비슷한 증상이 발견된 게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통된 오염원에 의해서 집단 발생으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음식 때문에, 동일한 식품 때문에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완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빵, 케이크, 크림류, 디저트처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가열하지 않고 바로 제공되는 식품은 실은 조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납품받을 때의 제품 상태, 소비기한, 보관온도, 포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의 회수 정보나 납품업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잘 확인하는 체계를 늘 갖추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발생했을 때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요. 급식에 제공되는 김치의 노로바이러스 사건입니다. 예전에 급식 김치에서 대장균이 발견된 적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로바이러스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전북에 있는 남원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주 동시에 발생을 했죠. 남원지역 24개 학교에서 학생과 교중원 1032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교 수와 인원을 보면 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된 대규모 사례였습니다. 원인 음식은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되는 급식 김치로 추정되었습니다. 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역학조사에서도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김치는 대부분 가열하지 않고 바로 제공되는 식품입니다. 만약에 이 김치를 가지고 국이나 찌개, 볶음류처럼 충분히 끓이거나 익혔다면 미생물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치로 그냥 제공되는 경우에는 원재료, 세척수, 제조 환경, 운반 과정에서 만약에 오염이 발생된다면 급식실에서 다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급식 재개 전에 이 식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같은 회사 거겠죠. 그리고 급식실과 식기류를 소독하고 당분간은 가열 조리 식단을 제공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로바이러스 발생 시 단순히 해당 음식만 뺀다라는 게 아니라 이 노로바이러스가 있으면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같이 있던 식재료 그리고 그 음식이 있던 급식실의 환경, 식기류, 조리도구,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까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다 외부에서 납품된 식품이고, 두 번째, 가열 없이 제공되거나 추가 살균 과정이 없는 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한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학교로 동시에 확산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위생 관리는 이제 급식실 안에 조리 위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납품업체 관리, 제품 검수, 보관 온도 확인, 회수 정보 확인, 비가열 식품 관리, 보존식 관리,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은 조리실 안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식재료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제품 빵과 김치처럼 가열 없이 제공되는 식품은 조리하지 않으니까 편한 식품이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수와 납품 관리가 더더욱 중요한 식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식중독 사례는요. 6월달 중식으로 제공되었던 비빔국수 보존식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비빔국수의 식재료 중 채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예방 방안으로는 식재료를 취급하기 전에 조리종사원의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철저한 세척, 소독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100ppm의 염소 소독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척이 조금 덜 되어서 다른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똑같은 100ppm의 염소 소독이지만 소독력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세척 후에 100ppm의 염소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베큐 보존식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되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조리된 바베큐의 보관 과정에서 이 세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방 방안으로는 가열 조리 후에 상온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요. 조리 후 바로 배식을 권장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2시간 이내 배식을 하도록 하면서 적정한 온도,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그리고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한 후 배식을 해야지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학교 급식은 아니지만 제공되었던 생선전, 떡, 고추장 불고기 등 여러 음식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아마 이 사례는 손에 의해서 교차 오염에 의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세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품 취급 전에 올바른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을 취급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 위생장갑을 한번 착용하셔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진다거나 그리고 오래 착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도별 위생장갑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식단에 제공되었던 깍두기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입니다. 예전에도 이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던 김치 등에서 대장균이 오염되었던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식단을 작성할 때 가열 조리 과정이 없는 음식을 가급적 배제하는 방법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는 철저한 세척, 소독 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치 등과 같은 음식을 다시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는 김치를 발효를 많이 시켜서 신김치로 제공을 하거나 가열해서 볶음김치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볶을 경우 김치에 있던 세균이 사멸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효를 많이 하게 되면 김치에서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세균들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에도 이 전라도 남원 지역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요. 실은 환자가 거의 1000명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은 노로바이러스는 김치로 이게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로바이러스도 같이 증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김치를 만들 때 원래 노로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것들이 증식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김치 자체가 그 후에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서 원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요즘에 김치가 예전에 비해서 염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김치뿐만 아니고요. 젓갈이나 이런 것들의 염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굴젓을 이용해서 이 무를 나박나박하게 썰어서 같이 무치는 반찬이 예전에는 학교 급식에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어리굴젓의 염도는 높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실은 식중독의 우려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무하고 같이 하고 무쳤을 경우에는 무에서 나온 수분 때문에 염도가 떨어집니다. 이걸 묻혀 가지고요. 배식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오전에 일찍 묻혀서 '별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식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염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식중독이 일어났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낮거나 혹은 발효가 덜 된 김치의 종류였습니다. 남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 김치가 아니고요. 백김치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김치였다고 합니다. 방금 이 사건도 깍두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깍두기는 제가 예상하건대 발효가 된 상태가 아니고 발효되지 않은 그래서 간 묻힌 그리고 염도가 낮은 그런 종류의 깍두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실은 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염도를 줄이면은 그만큼 식중독의 우려도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음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식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역은 굉장히 많이 끓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마도 데친 다음에 먹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이 해조류 중에 카레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익히지 않고 조리를 합니다. 물에 헹구어서 식초와 다른 양념을 하게 되죠. 식초를 뿌리게 되면 '식초 뿌리면은 식중독균 죽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식중독균을 죽이려면 식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흔히 식초를 소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식초 원액은 소독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에 넣게 되면 굉장히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식초가 들어가서 좀 새콤한 맛을 낸다고 해서 소독력이 있어서 식중독균을 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파래라는 음식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채취해서 이렇게 뭉쳐서 팔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살짝 씻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파래를 지금 식단에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래가 아니고 동결 건조한 파래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동결건조 파래를 쓰게 되는데 그래도 가격이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교 급식에서 파래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취급하느냐, 조리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원재료부터 식중독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재료는 피해서 식단을 작성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이죠. 자, 이제부터는 가장 위생관리의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부터 시작해서 시설 관리까지 모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교육에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식품을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는 조리에 참여할 수가 없으시고요. 결핵환자라거나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조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피부병이나 이 화농성 질환의 염증에는 그 자체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외에도 매일 해야 되는 확인 작업도 있습니다. 작업 전에 건강상태 확인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작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건강 상태가 만약에 설사, 발열, 구토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식중독의 보균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로는요. 책임자에게 보고를 한 후 책임자 지시에 따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균자라고 한다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작업 자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손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칼에 손을 베었거나 피부 손상이 있거나 골맞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일단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보호 덮개를 하셔야 되고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는데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제외되셔야 됩니다. 개인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 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생선과 날고기 등을 취급한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전화를 받은 후, 머리나 몸을 만진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소독제나 세척제 등을 만진 후, 화장실을 사용한 후, 그리고 언제 씻어야 되나 망설여질 때 항상 손을 제대로 씻으셔야 됩니다. 손을 씻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손 세척 전후의 세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판 배지라고 세균을 키울 수 있는 배지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씻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균수가 많았고요. 손을 씻은 다음에는 세균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에서는 손을 씻을 때 일반적인 비누가 아닌 액체 비누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누를 쓰시게 되면은요, 그 전에 쓰던 사람이 거기다가 세균을 묻혀 놓게 됩니다. 물론 비누가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지만은 이 비누 표면에 묻었던 세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체 비누에 있는 세균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배양을 시켰고요. 그리고 고체 비누 표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배양을 시켜봤더니 액체 비누에서는 세균이 나오지 않았고 고체 비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균이 검출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급식소에서는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대부분 종이 타올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핸드드라이어가 있는 학교 급식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드라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손 말리는 기계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공기 중에 많은 세균이 떠다닌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리실 안에 손 세정대에서는 항상 액체 비누와 종이 타올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의 복장 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워낙 잘 지키시고 있으시니까 제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매일 감고 긴 머리는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도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신구도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항상 코까지 덮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세척, 소독 후에 건조해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 세척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입는 상의는 흰색이나 옅은 색상의
면 소재로 목둘레나 소매단이 늘어나 있지 않은 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세척 후에 건조 착용하셔야 되고요. 외출복과 구분해서 보관 관리하셔야 되고 토시도 매일 세척 후에 건조한 다음에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의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게 입어주셔야 되고요. 신발도 외부용 신발과 구분해서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철이나 청소 과정 중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별로 위생복과 위생장갑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앞치마와 장갑 등은 용도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식재료 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의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결한 복장과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검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 그리고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표시사항이나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품의 온도를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를 하거나 냉장,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는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온도 유지 여부 확인은 납품업자가 제공하는 타코메타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실 때 이 박스가 혹시 물에 젖은 자국이 있는가, 그리고 이 비닐 포장 같은 곳에 성에가 끼어 있지 않나, 이런 곳으로 제대로 온도 유지가 되었나, 한번 녹았다가 언 제품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온도를 확인할 때도 겉표면의 온도를 확인하기보다는 탐침용 온도계를 이용해서 제품 속의 온도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납품업체에서 납품용 차량은 매일 소독하고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청결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납품용 차량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오래된 낙후된 차량은 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에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던 식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의 냉동 상태가 간혹 녹아서 이 포장지 자체가 약간 젖은 듯하게 얼룩이 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냉동식품을 열어봤을 때 비닐에 살얼음이 끼어 있는, 그러니까 성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경우는 온도 변화가 좀 오르락 내리락 심한 경우에는 성에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수가 끝난 식품의 보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표시사항에 보관 온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생선과 육류는 5도씨, 그리고 채소류는 10도씨, 그리고 상온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은 상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식재료를 보관하실 때는 식품과 식품이 아닌 비식품, 그러니까 소모품 등은 구분하셔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세척제나 소독제 등은 별도로 보관을 하셔서 이것들이 헷갈려서 일어나는 화학적 식중독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식품은 바닥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15cm 이상 띄워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건조 창고에 들어가는 제품도 웹박스를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 냉동 보관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원칙으로는 청결한 식재료, 그러니까 가공했거나 조리한 식품은 상단에 보관을 하고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는 하단에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쪽보다 문 쪽이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만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소와 과일 등을 보관할 때도 흙이나 이물질 등은 제거한 후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물품을 많이 넣거나 자주 문을 여닫으면 온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냉장, 냉동실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이나 냉동하는 보관 요령은요, 냉장이나 냉동고에 내 외부 모두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장, 냉동고에
온도를 잘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관리사도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식재료는 검수 후에 외 포장지를 완전히 제거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보관실은 항상 정동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도 잘 보관하는 요령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위생을 지키시고요. 검수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식재료를 제대로 보관하셨으면 이제는 전처리를 위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처리에 이용되는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해서 교차오염이라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이용할 때는 도마와 칼자루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육류용은 붉은색이고요. 어패류는 파란색, 채소용은 초록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뿐만 아니라 세척할 때도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식재료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싱크대가 하나일 경우에는 채소,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을 하면서 쓰시면은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해동 시에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동법을 아셔야 됩니다. 올바른 해동법은요, 냉장 해동이나 흐르는 물을 이용한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 등이 올바른 해동법입니다. 흐르는 물에 해동할 때도 4시간 이내에 해동을 하셔야 되고요. 물이 주위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냉장 해동을 하실 때는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하셔서 다른 식재료와의 교차 오염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방법은 해동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넘치게 하면서 해동하는 방법, 그리고 오븐에 해동하는 방법, 상온 해동 방법, 온수를 이용한 해동 방법, 물에 담구어서 하는 침수 해동 등은 올바르지 않은 해동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 및 과일에 사용되는 식품용으로 허용된 살균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는 과산화수소,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 칼슘,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차염소산 나트륨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가 식품의 살균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정 중 가열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조리하는 식품은 항상 중심 온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심 온도는 75도 1분 이상 가열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8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이 많은 어패류 등은 중심부 온도를 85도로 1분 이상 가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조리식품 중에 가장 두꺼운 부위의 온도를 측정하셔야 되고 한 번 조리할 때마다 3회 이상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식을 할 때도 국자로 검식은 금지되어 있고요. 맛보기 숟가락을 별도로 사용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검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보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한 급식이나 간식, 이 모든 것들을 보존식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급식을 하는 중 품절로 인해서 대체했던 메뉴도 모두 보관하셔야 되고요. 보관 방법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존식을 채취하는 방법은 위생장갑을 착용하신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이용해서 검체를 채취하셔야 됩니다. 각 반찬별로 1인 분량, 권장량은 150g 이상입니다. 이것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뚜껑이 있는 용기 혹은 일회용의 멸균백에 담습니다. 용기 뚜껑을 닫은 후 메뉴와 일지 등을 이 그림과 같이 기록을 해서 용기에 부착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착한 다음에 영하 18도씨 이하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조리 후에 바로 배식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정 온도,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했다가 2시간 이내에 반드시 배식을 하셔야 됩니다. 완성된 음식은 세척, 소독된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반드시 덮은 다음에 보관을 하거나 이동하셔야 돼요.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실 때는 배식용 복장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위생복과 위생모, 마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식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손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시고요. 음식별로 개별 배식 도구를 이용하셔야 되고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식 후에 남은 음식도 전량 폐기하셔야 됩니다. 배식 시 위생모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하셔야 되고요. 위생장갑 착용하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코까지 덮어서 착용을 하셔야 되고 배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리 공정 중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식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머리카락, 벌레, 포장재 조각, 금속 조각, 나무 조각 같은 이물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물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급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조리 종사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개인 소지품은 조리장 안으로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지나 귀걸이, 시계, 휴대폰, 머리핀 같은 물건은 조리 중 음식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 밖에 보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물 제거입니다. 식재료를 검수하거나 전 처리를 할 때 이물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소류에는 흙이나 벌레, 작은 돌 이런 것들이 섞일 수가 있고요. 포장식품에는 포장재의 일부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 말고 확인 후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충, 방서 관리입니다. 곤충이나 쥐가 조리장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배수구, 출입문, 틈새를 관리해야 됩니다. 방충망이 찢어졌거나 문이 잘 닫히지 않으면 외부 해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소 관리입니다. 청소, 정리정돈, 세척과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물 혼입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조리대 아래, 배수구 주변, 선반 위, 냉장고 뒤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발생원 제거입니다. 시설 주변의 나무 조각, 고인물, 홈이나 파손된 자재 등은 이물이나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급식실 안뿐만 아니라 급식실 주변 환경까지 관리를 해야 이물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물 예방은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장, 식재료, 해충, 청소, 시설 환경을 매일 반복해서 확인하는 관리 습관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기구와 기계를 왜 세척을 하고 소독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리기구를 사용한 뒤에 눈에 보이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냈다고 해서 세균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세척은 표면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소독은 그 이후에 남아있는 미생물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급식실에서는 세척과 소독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만 하고 끝내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칼이나 도마, 집게, 식판, 배식 도구처럼 식품과 직접 맞닿은 기구는 반드시 세척 후에 소독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 열탕 소독, 화학 소독, 열풍 소독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세균의 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구의 용도와 재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재질은 고온에 약할 수 있고 금속 기구는 열탕 소독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구는 부식될 수 있습니다. 또 자외선 소독은 빛이 닿는 표면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겹쳐서 넣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구 기계 위생관리는 단순히 씻었다가 아니고 씻고 헹구고 소독하고 건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전 과정을 모두 다 기구기계 위생관리라고 봐야 됩니다.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과일, 채소용 세척제, 식품기구 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일 채소용 세척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채소나 과일을 세척제에 오래 담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5분 이상 담궈 놓지 않도록 하고요. 세척 후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반드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기구 용기용 세척제입니다. 가공기구, 조리기구, 식판, 식기, 자동식기 세척기 등에 사용하는 세척제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과 수저, 국그릇, 컵은 모두 식품과 직접 닿기 때문에 세척제 선택과 헹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품 제조 가공 장치용 세척제입니다. 식품 제조 장치나 가공 장치 등을 세척할 때,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것들이죠. 이럴 때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식기나 과일, 채소 세척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요. 이 과일, 채소용 세척제는 식품기구나 용기, 식품 제조 장치용 이런 것들에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역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척제는 아무 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세척제와 소독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척제라는 것은 음식물의 찌꺼기나 기름때처럼 눈에 보이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고, 소독제는 세척 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생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급식실에서 청소용 세제나 일반 소독제를 식기나 조리기구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품이나 조리기구에 사용할 제품은 반드시 용도 표시와 위생용품 등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리기구 소독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고, 과일 채소에는 식품용 살균제, 오염을 없앨 때는 세척제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요. 씻는 것과 소독은 다르며 제품은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외선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외선 소독은요. 칼, 도마, 기타 식기류를 소독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해서 30분에서 60분 동안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자외선 소독 방법은요. 식기류는 건조한 후에 소독기에 넣으셔야 되고요. 겹쳐서 넣지 않고 한 단씩만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소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피하셔야 되고요. 내면이 램프 쪽을 향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권장 살균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자외선 램프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야지만 살균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열탕 소독인데요. 식기류를 소독하는데 열탕 소독을 많이 씁니다. 열탕 소독을 할 때는 열탕 소독 전용의 냄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소독 방법은 100도씨 끓는 물에서 5분 이상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릇을 포개서 소독할 경우 끓이는 시간을 연장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소독은 앞서서도 이 살균제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 영상을 통해서 배우셨는데요. 화학소독이 가능한 것은 칼, 도마, 기타 식기류입니다. 물론 이 칼, 도마는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식기류도 자외선 살균기나 열탕 소독을 통해서 소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독 방법은 물과 세척제를 사용해서 막을 제거한 후, 그러니까 세척을 한 후에 뒤에 소독을 실시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기구 등 표면 위에 식품이나 먼지가 막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독제로 소독한 후에는 닦지 마시고 자연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조리실의 시설 환경을 세척 소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과 벽, 천정 등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시설과 기기 등의 세척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품이나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틈에 곰팡이가 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환기팬도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환기를
충분히 하셔야지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청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청소는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마다 일별,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월, 연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칼, 도마, 식판, 국통, 작업대, 배식차 이런 것들처럼 음식과 직접 닿는 기구는 사용할 때마다 세척해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주방바닥과 배수구는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후드, 덕트, 전기소독고, 조명과 환기시설은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유리창, 방충망, 식품보관실, 정수기 내부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청소해야 됩니다. 방학 전후에는 대청소, 기구, 스케일 제거, 외부 배수구 청소, 시설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청소의 핵심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청소할지 정해두는 것입니다. 배수구 청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수구도 반드시 구석구석 모두 다 세척을 한 다음에 살균 소독제로 소독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환풍기 같은 경우에도 후드 내에 거름망을 떼어내서 거름망을 세척제에 불린 후 세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잘 말려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수시설 관리입니다. 방충망은 외부 해충이 조리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본 시설입니다. 특히 창문, 환기구, 배수구, 출입문처럼 외부와 연결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 사진처럼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으면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사진처럼 방충망이 없으면 벌레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방충망은 설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찢어진 틈이 있나?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훼손되었다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와 기름때가 쌓이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해충이 들어온 뒤에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학교 급식 위생관리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중독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최근 학교 급식 식중독의 발생 현황, 계절별 주요 원인균과 예방법, 실제 사고 사례, 그리고 개인위생, 식재료 검수, 보관, 조리, 배식, 세척과 소독에 이르기까지 학교 급식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았겠지만 오늘 교육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중독 예방은 조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손을 씻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좋지 않았거나 손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급식은 온도와 시간, 그리고 구분 관리가 지켜질 때 완성됩니다. 식재료는 검수 후 곧바로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고 칼과 도마를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음식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청소했다고 해서 소독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과 남아있는 미생물을 줄이는 소독을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소에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학교 급식은 매일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한 끼는 아이들에게 하루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소중한 한 끼입니다. 특히 울릉도라는 지역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식재료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급식을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렸는데요. 혹시나 다음에도 또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과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되었네요. 라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식중독균만큼은 절대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고
내일 급식실에 들어가셨을 때 손 씻기, 냉장고 온도, 칼도마 구분, 중심 온도 확인, 세척과 소독 중 한 가지만이라도 어제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게 된다면 오늘 교육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과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및 모든 학교 급식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도 울릉도의 모든 학교에서 맛있고 안전한 급식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광옥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